대표팀 선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팀 선발에 대해서 이민성 감독과 현영민 위원장이 두 사람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놀랄만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꼬리의 신문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그 23 아시안컵 대회 온 국민들이 화도 답답하고 뭘 도대체 하고자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자, 두 살 어린 우즈벡에게도 깨지고, 그리고 또 두 살 어린 일본한테도 박살나고, 그리고 또 베트남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하고, 이민성 감독의 U23 대표팀 아시안컵 졸전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미 많은 매체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좀 오늘 다른 시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결론 내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 막판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감독의 문제, 또 선수들의 문제, 뭐 이런 당론적 시각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축구의 지금 대위기, 아시아 3리로 이렇게 이제 치부받는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크로징 멘트 때 제가 갖고 있었던 평소 생각을 명쾌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경기가 끝나고 많은 미디어와 보도 매체 또는 유튜브에 그런 아시안컵 졸전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정말 연일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코칭 스텝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부임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U23 대표가 뭐 시간이 지나서 올해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 좀 더 나아가서는 올림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대표팀인데, 그것의 시작의 단추가 좀 잘못 개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시작의 그 단초가 잘못됐다. 이것도 다 전부 다 행정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대위기는 지도자 한 사람이 영웅이 하나 나타나는 뭐 그 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행정에 대한 그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예산 문제든 또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A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청소년, 유소년, 뭐 아시아의 호랑이라고들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아시아 축구의 호랑이인 한국 대표팀은 이 아시안컵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좀 의문점을 가지면서 오늘 이 PPT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성 감독과 U23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중계방송을 했을 때 내걸었던 그 썸네일에 지금 그 문구인데요. 사실은 낙담과 또 어떻게 보면 실망, 이런 것들이 점철되는 대회로 크로징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란과의 경기였습니다. 이란과의 경기에서 점유율이 이란보다 낮았고, 그리고 파울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친 경기들이 좀 있었고, 유효 슈팅이 단 1개였다. 물론 양 팀 다 슈팅 숫자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개, 6개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각각 슈팅이 1개씩이었다. 그렇죠. 자, 점유율이 35대 65, 뭐 큰 차이를 보였죠. 네네. 이날 경기, 첫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승부를 이제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날 저희들이 첫 중계 방송을 하면서 과연 이민성 감독의 축구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오래전에 설정한 MIK, 네네.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거와 사실은 23세 미만 대표팀이 경기하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졸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이 당시에 사실은 이란의 공격이 무디였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란의 공격이 조금 더 날카롭거나 또는 한국 대표팀이 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실수를 좀 메이크오버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실점으로 이어졌던
경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신PD1이 지적했듯이 첫 경기 때부터 한국 대표팀의 수비에 대한 불안이 노출이 됐죠. 맞아요. 우리가 볼을 갖고 있다가 어이없이 패스 미스하거나 또는 드리블하다 끊겨가지고 그 위기를 자초하는 그것은 결국은 이제 수비에 대한 시스템이거든요. 또 수비 시스템이자 공격수들 미드필더들이 움직이는 데 따른 약속이 돼 있지 않은 전술의 허술함이 이제 첫 경기부터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날 전 경기를 보고 네. 뒤이어 이제 경기를 하는 레바논 경기에서 얼만큼 보완이 될까라는 것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다행히 스코어 상으로는 4대2로 대한민국이 승리는 했지만 네. 경기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 경기력의 아쉬운 부분은 첫 번째는 선취골을 레바논에게 내줬다는 거죠. 13분이었었죠. 맞아요. 파라에게 선취골을 내줬고 그리고 20분에는 우리가 이제 동점골을 맞아요. 센터백을 보는 이현용 선수가 코너킥 때 헤딩 동점골을 뽑는 상황이 됐었죠. 그렇지만 또 48분에 파들에게 골을 내주고 1대1로 끌려갔었잖아요. 56분에 이제 정재상, 71분에 강성진, 76분에 김태원의 골로 4대2로 승리했지만 1차전 때 노출했던 수비수의 실책, 패스미스 그리고 또 수비에서 플레이를 전개하다가 상대에게 끊기는 그러한 그 되풀이되는 그 전술상의 큰 허점이 계속해서 노출이 됐다. 이 앞선 두 경기와 다르게 우즈벡전에서 뭐랄까 좀 대표팀이 그간 골을 또 내 골을 몰아쳤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상승되어 있다. 그리고 득점의 포문이 열렸기 때문에 네. 우즈벡전에서 좋은 경기 결과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다만 경기 결과는 2대 0으로 한국이 우즈벡에게 패했습니다. 완패를 했죠. 네네. 더 충격적인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어린 선수들, 2살이나 어렸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것은 볼 점율이 65대 30으로 한국이 앞섰습니다. 네네. 근데 득점은 두 골 차로 벌어졌고 슈팅도 상대방보다 우리가 적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네. 그럼 볼 점율에서 65대 35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한국팀은 백패스, 횡패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 정교한 개인 기술과 또 문전 쪽으로 빠르게 전개하다 보니까 볼 점유율에서는 뒤떨어지더라도 경기 내용에서는 상대에게 완전히 몰리는 그런 경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경기를 풀로 관전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제 말씀을 공감하실 수가 있는 게 2대 0으로 끝난 게 다행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것이 우즈벡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우즈벡 공격수의 전방 압박에 수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즈벡에게는 득점 찬스가 만들어졌지만 우즈벡이 골을 2골밖에 못 넣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국은 바꿔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이 수비수가 맨 마킹을 하면 뒤에 커버 플레이. 그리고 2중 3중은 커버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네.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이민성 감독의 공격 축구는 느림보 축구였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에서도 나타났듯이 볼 점유율은 65대 35로 월등 앞선 것으로 데이터로 집약이 됐지만 그것이 바로 뒤집어서 보면 이민성 감독의 속도에 대한 공격의 상대 수비보다 어떻게 보면 공격의 숫자가 적고 또 반대로 역습을 당할 때는 상대 공격수보다 우리가 적은 이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공수에 대한 그 밸런스, 공격에 대한 시스템, 수비에 대한 시스템이 언밸런스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도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즈벡전에서는 앞서 있었던 이란전과 레바논전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슈팅 숫자라든가 유효 슈팅 숫자가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랬었죠. 지금 우즈벡전에도 지금 슈팅이 총 8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후반전 한 83분 들어서 유효 슈팅이 1개 또는 2개 정도가 기록이 됐던 걸로 봤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그래서 제가 경기 중에서도 왜 이렇게 한국이 슈팅을 때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죠? 중거리 슈팅에 대한 도전이 없었고 두 번째는 느림부 축구하다 보니까 상대 골문에 상대 수비가 많았다 보니까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가장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한국 대표팀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우즈벡과 경기에서 더욱 이제 노출이 됐던 네네. 것이죠. 반면에 우즈벡은 미드필드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정교함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측면 쪽으로 볼이 가면 한국 수비수들의 부담을 갖지 않고 개인 전술을 갖고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비는 일순간 무너지면서 위기 상황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같은 날 열렸던 네. 이란과 레바논전에
레바논이 이란을 승리하면서 네. 어찌됐든 저희 그룹 C조 대한민국이 1승 1무 1패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8강에 올라간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력의 힘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우순 꼴에 8강에 진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중계방송 중에 2살 어린 선수들하고 이제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디어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자, 나라별로 이제 평균 연령을 봤습니다. 우리가 상대했던 호주는 20.6세, 한국은 21.08세였었는데요. 네네. 우즈베키스탄은 19.48세, 일본은 19.41세니까 사실은 한국과 경기를 했던 팀들과 비교한다면 연령으로는 우리가 가장 우위에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상대 팀보다는 월등 강한 장점을 보여야 되는데 그 경기력의 3대 축인 체력 면에서도 경기 때마다 상대에게 밀리는 그런 상황에 한국 팬들은 분노하고 또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8강전을 앞두고 8강전 상대였던 호주에 대한 상대에 대한 전력을 분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했던 그 문장이 그거 아닙니까? 8강 팀 중에서는 최약차다. 네, 호주가 최고 그렇지. 약체다. 호주와 맞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운이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었죠. 예상을 했었던 만큼 호주는 네. 최약체라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2대1로 승리했던 결과를 보여주면서 네.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를 간단하게 이기진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주는 그 8강에 오른 팀 중에서 한국이 상당히 제일 쉬운 팀이다라는 얘기를 표현이었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전면에서 55대 45, 득점은 2대1로 이제 앞섰고, 네네. 그리고 슈팅이 9대 7, 유효 슈팅도 이제 4대 3. 뭐 미미한 차이긴 합니다만 예상 경기 때 드러났던 그 공격의 속도의 문제, 또 슈팅 숫자의 부진 등에 대해서 공격 전술과 이제 수비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어요. 호주의 그 문전적으로는 그 큰 패스에 대해서 옵사이드 트랩을 쓰면서 호주의 공격을 차단한 것. 전후반을 통해서 6개의 옵사이드 트랩으로 호주의 공격을 차단했던 것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호주와 경기 때 이민성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를 꾀한 것이 그래도 칭찬할 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강에 호주를 꺾으면서 4강에 진출하면서 오랜만에 또 한일전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한일전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몇 가지 선수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이민성 감독, 이민성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97년도에 있었던 그 도쿄에 있는 요요기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전 일본과 이제 중요한 경기를 한국은 맞서죠. 그때 제가 현장에서 생중계 방송을 했고 한국은 서정원의 동점골 1대0으로 뒤지다가 네네. 그리고 역전골의 그 히어로가 바로 이민성 선수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민성 감독이 대표팀을 이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결국은 이민성 선수에서 이제 감독으로 바뀐 이민성 감독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사실 그래서 한일전을 성사되기 전에 네. 일본 축구의 가장 큰 약점이라든가 또는 한국이 일본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25년에 열렸었던 A대표팀의 동아시안컵 네. 당시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한일전이 많은 축구 팬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셨지만 이 한일전 역시 일본이 승리하면서 오히려 U23 대표팀의 한일전의 승패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신 PD 완 기억하세요? 제가 일본과 경기 때 일본의 약점을 얘기했죠. 요르단과 경기 때 일본이 굉장히 부진한 경기를 했잖아요. 질 뻔했어요. 네네. 승부차기 가서 물론 이긴 했습니다만 일본이 그 예선전 3경기 마지막 경기 때 로테이션을 했고 요르단과 경기 때는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그 일본이 4-2-3-1 포메이션을 쓰다가 예선 마지막 경기 때 그 로테이션 하면서 공격을 강화하는 4-3-3으로 이제 바꿨었고 또 요르단과 경기 때도 사실은 요르단을 좀 얕잡아봤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요르단과 경기 때 가장 치명적으로 당했던 것은 뭐냐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둘이 쓰는데 그 선수들이 일본이 일자백 시스템을 쓸 때 거기서 스루 패스 들어올 때 요르단에게 수도 없이 무너졌거든요. 그 경기를 분석한 결과를 갖고 대한민국 팀은 일본과 경기 때 바로 그 수비의 뒤쪽의 공간을 공략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과 경기 때 다시 4-2-3-1 포메이션으로
그 복귀할 것이다, 회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대로 적중이 됐었죠. 아니나 다를까 네. 사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한일전 참패를 냈습니다. 이 네. 참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두 살 어린 일본에게 점유율에서 55대 45. 참 한국이 기록한 이 그 경기 분석의 수치 중에서 점유율, 뭐 패스수 이런 것들은 거의 허수입니다. 네네. 한국 대표팀이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분석을 하는데 잘못된 그 숫자라는 것이죠. 55대 45로 앞선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백패스와 횡패스로 생성된 숫자였다는 것이죠. 일본의 속도 있는 축구에 일방적으로 몰렸습니다.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그때 일본 대표팀과 비교한다면 티키타카가 아니라 굉장히 속도 있는 직선 패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볼 점유율이나 전체 경기를 통해서 생성되는 패스의 횟수에서 숫자가 상당히 적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일본에게 슈팅 숫자 8대 12로 밀렸고 코너킥도 3대 5로 밀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1대0으로 졌지만 사실은 한 골차로 진 것이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 대표팀은 모든 경기력의 축인 체력과 기술, 전술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도 일본에게 압박받고 압도당한 그런 참패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국이 호주를 상대했던 것처럼 일본 역시 요르단을 상대하고 4강에 진출했었는데 네. 이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요르단에게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 일본에게 체력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다만 한국은 2살 어린 일본에게 체력적으로 부족함을 좀 보였었고 일본을 상대로 한 준비 즉 전술이 좀 아쉬움이 보였었거든요. 네.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과 경기 때 우선 심리적으로 상대에게 눌린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네네. 이유는 지금 23세 미만 선수들이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축구에 늘 끌려가거나 지는 경기를 학습을 했던 것이죠. 경험을 했었던 네네.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본과 경기 때 나이 어린 선수들과 맞섰지만 결국 한국 팀은 파이팅 스피리트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 뭐 이런 부분에서도 과거에 한일전을 하게 되면 한국의 선배 선수들이 했던 강한 투지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투쟁심 이런 것들까지도 실종되면서 일본에게 이제 참패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일본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은 못하였지만 어찌됐든 3위 결정전을 상대를 베트남을 만났습니다. 네. 이 당시 경기 전에 남자 U23 대표팀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9전 6승 3무 단 1패도 없었던 U23 대표팀이었는데 네. 사실 경기 결과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20년 만에 U23 대표팀 베트남을 상대로 첫 패배를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9전 6승 3무 전적 거기에 이제 1패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죠. 경기 오프닝 때 제가 했던 멘트 기억하시죠? 네네. 자, 이 경기는 이민성 감독에게는 중요한 경기가 된다. 한일전에 진 것은 이미 지나가는 거니까 잊어버리지만 베트남에게 지면 이것은 이민성 감독의 선수 생활의 커리어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커리어에 크나큰 스크래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은 뭐냐. 사실은 베트남에게 우리가 연장전 가지 않고 패할 수 있었던 분위기 아닙니까? 네네. 사실은 후반전 중반 이후에 응우엔 딘박 제가 경기 중에 제일 경계해야 될 선수라고 지목을 했던 선수죠. 네네. 71분에 이제 추가골을 내줘서 2대1로 이제 스코어로 돼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응우엔 딘박 선수가 퇴장을 당하잖아요. 41분에.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우위에 있고 또 상대방보다는 우리가 체력적인 면에서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동점골 그다음에 역전골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경기는 막판 추가 시간에 97분에 간신히 신민아 선수가 기적적으로 동점골을 뽑아서 연장전으로 갔는데 11대 10으로 전후반 30분이나 주어진 그런 경기 아니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30분 동안 기록했던 한국 대표팀의 그 경기 내용을 복귀해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골을 넣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국 대표팀은 졸전에 졸전을 거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75대 25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응웬 선수가 퇴장당하고 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서 연장까지 하면서 볼 점유율에서 이렇게 앞섰던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도 네. 좀 허수가 있는 게 네. 75대 25라는 볼 점유율의 이 숫자는 네. 전후반을 통틀어서 나온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베트남의 선수가 한 명이 퇴장을 나가면서 네. 그 이후에 한 4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네. 한국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 슈팅 숫자가 네. 말이죠. 참고적으로 32개 대 그 슈팅이 5개였습니다. 그리고 유효 슈팅이 32개를 했는데 유효 슈팅이 12개밖에 없었어요. 베트남은 유효 슈팅이 3개 중에서 2골을 터뜨렸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가 퇴장당하고 나서 30분 동안 생성됐던 그 슈팅 숫자라든가 유효 슈팅의 숫자를 놓고 보면 전술상에 그 준비가 전혀 안 됐던 답답한 경기를 한 것이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아시안컵을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대회 최다 실점으로 8골을 실점을 했었고 그다음 5경기 연속을 실점한 유일한 팀입니다. 그리고 패스 횟수가 총 3,443개. 일본은 반면에 2,890개인데 이 개인별 패스 횟수가 수비수인 신민아와 수비수인 이영윤 선수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 패스를 했다. 그것은 즉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과정 중에서 좀 무의미한 그런 패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신PD관이 굉장히 좋은 자료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 횟수가 한국이 3,443개, 일본이 2,890개잖아요. 그러면 우승을 했던 일본이 또 한국을 이겼던 나이 어린 일본이 그럼 패스 횟수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일본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 그 선배 대표 선수들이 티키타카와는 전혀 다른 지금 패턴의 축구로 일본인 월드컵 우승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장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일본은 한국과 경기 때도 드러났듯이 공격수에게 볼이 전개되면 한국 골문 쪽을 향하는 상황에서 패스가 연결이 되죠.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 진영으로서 패스를 하면 상대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볼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수비에서 지금 개인별 1위가 신민아, 이현영 선수, 센터백 봤던 선수들 아닙니까? 이 두 선수의 볼 패스가 횡패스가 많고 백패스가 많았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은 이번 23세 2026년 아시안컵을 통해서 한국 축구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식 축구를 하고 있다. 전 세계의 그 축구의 트렌드는 상대 수비보다 공격 숫자를 많게 하는 것, 수세 때는 상대 공격수보다 숫자를 많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샘플이 바로 거스포에시 했던 전북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팩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승을 했던 일본 팀은 대회 최다골, 한국과 또 동일한 6경기를 했었는데 16골을 넣은 결과를 보였고요. 반면에 한국은 8골을 넣었다. 그것은 즉 한국의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졌다라고. 그것이 바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패스 횟수의 개인별 신민아, 이현영 선수가 드러낸 그 기록이 네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제 작용이 됐던 것이 여기서 기록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또한 일본 팀은 최초로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2024년과 그리고 이번 2026년을 연속으로 우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2016년도 그리고 2024, 2026년 통산 3번째 우승을 하면서 또 이 아시안컵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자, 이 기록은 바로 2년 뒤, 3년 뒤 LA 올림픽 예선전. 그리고 이제 올해도 또 일본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본은 아시안 게임에도 이 멤버를 갖고 그냥 올 겁니다. 일본 축구는 LA 올림픽 때 아시아 지역에 배정된 티켓이 2장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거 통과는 뭐 둘째 쳐놓고요. 일본은 과거에 멕시코 올림픽 때 동메달을 땄던 이후에 사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LA 올림픽 때 사실은 우승에 도전한 월드컵 우승도 자신들은 지금 뭐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명한 전략과 또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금 대표팀이 구성을 해서 한 감독이 계속해서 장시간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그 4위를 했습니다만 4년 뒤 또 더 짧게 보면 2년 뒤 뭐 이런 그 대회를 놓고 보면 한국 축구는 일본에게 거북이처럼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제 퀘스천들이 있거든요. 네. 과연 한국 이민성호 U23 대표팀의 아시안컵 성적 부진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고요. 결과적으로 U23을 비롯해서 연령별 대표팀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한번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 AFC U23 아시안컵의 경기별 선발 명단과 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전, 레바논, 우즈벡, 호주, 일본, 베트남에 대한 선발 명단이고요. 이것을 포메이션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경기였던 대한민국과 이란 경기의 경기 포지션은 4-4-2로 준비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레바논전에는 4-4-1-1, 그리고 우즈벡전에서는 4-4-2, 그리고 호주와의 경기에서는 4-5-1, 일본과의 경기 4-1-4-1, 베트남과의 경기 4-3-3으로 경기 포메이션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일본 대표팀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 일본을 대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첫 경기에 4-2-3-1이라고 썼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그랬고 예선 세 번째는 이미 6점을 벌어서 1, 2차전을 이겨가지고 그 예선 통과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골키퍼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를 로테이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메이션을 바꿨거든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이란에게 이제 비겼고 레바논에게 이긴 했지만 한국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그 예선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을 대비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전술에 축이 되는 포메이션이 고정화되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죠. 월드컵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올림픽 팀도 그렇고 우승하는 팀은 파이널 게임 끝날 때까지 부상 선수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메이션이 거의 일관되게 가죠. 네네. 그리고 스타팅 멤버는 고정화되어 있죠.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한국 대표팀은 이렇게 포메이션의 변화가 있었고 또 스타팅 멤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이번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졸전하는데 한 그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아시안컵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던 일본과의 그런 포메이션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일본은 첫 번째로 시리아, 두 번째로 아랍에미리트, 세 번째 카타르, 네 번째 요르단,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4-2-3-1, 4-2-3-1, 4-4-2, 4-3-3, 4-2-3-1, 4-2-3-1 즉 일본의 기본 포메이션은 4-2-3-1 포메이션으로 준결승과 결승전에는 수비수 그리고 키퍼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한국은 5경기, 즉 6경기에서 2경기를 제외한 5경기가 모두 다른 포메이션을 보여줬고 준결승과 그 다음에 3위 결정전에서 수비수와 키퍼가 변화가 된 모습을 보였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일본은 첫 경기 시리아 경기 때 4-2-3-1 했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인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도 4-2-3-1을 썼습니다. 네네. 세 번째 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카타르와 경기 때 이미 예선이 통과가 확정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하면서 4-4-1 썼어요. 그리고 네 번째 경기 때는 요르단 경기 때 앞서 얘기했지만 요르단 경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면 쉽게 했는지 모르지만 4-3-3을 썼다가 그 패배 직전까지 갔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준결승 우리와 경기 그다음에 마지막 경기 중국과 경기 때는 바로 4-2-3-1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전술적인 자기네들이 그 대표적인 그런 포메이션을 4-2-3-1을 썼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 일본 대표팀이 경기를 놓고 보면 그리고 스타팅 멤버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때는 그 로테이션 개념 그리고 요르단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국 대표팀과 이번 6경기를 같이 소화했던 일본 팀의 그 벤치에서 갖고 있었던 분명한 그 하나의 전술적인 틀은 4-2-3-1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팀과를 비교해 봤을 때 도대체 이민성 감독의 전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5년에 A대표팀 평가전에서도 홍명보가 선수 코칭 모두 많이 배웠다라는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월드컵에 배우러 가냐라는 내용으로 또 리뷰를 남겼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아시안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상대팀에서 부족했고 선수들이 배워가고 있다라는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민성 감독에게 좀 직접적으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보여주고자 하는 전술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렇죠. 보여주고자 하는 전술 거기에 덧붙일 게 있어요. 네네. 그러면 한국 대표팀은 일본 그리고 3, 4위전 베트남을 포함을 해서 한국 대표팀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내세울 수 있는 포메이션은 뭐였느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전 질문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6경기 동안 각 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경기를
했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했을까라는 또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그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 선수 선발에 대한 문제도 이제 크리티컬하게 한번 다뤄볼 텐데, 과연 선수 선발은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선수를 선발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U23 대표팀의 소집 명단입니다. 여기서 강상윤 선수는 소집을 했고 경기에 참여를 했지만 첫 번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소집이 제외가 되었고요. 박성훈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소집되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U23 아시안컵 그 대표팀 지금 K리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23세 미만의 선수 중에서 가장 베스트 플레이어를 그 선발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지금 이 문제를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세세히 지금 분석을 했던 거거든요. 이 선수 선발 최선이었는가라는 네. 이제 의문을 제가 가지면서 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키퍼 부문입니다. 총 3명의 키퍼가 이번 선발이 되었었고요. 문현우 선수, 홍성민 선수, 황재현 선수. 지금 이 세 선수가 저는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충분히 프로 선수로서 본인의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키퍼 3명의 경우 대학을 진출하지 않고 바로 프로를 진출했었고, 프로 데뷔 후에 2025 시즌, 즉 작년 시즌까지 경기 출전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경기 감각이 부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동연령대에서 25 시즌에 K리그 1 또는 K리그 2에 주전급 키퍼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고, 이 키퍼는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가라고 또 반문하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문현우 선수 정말 이력처럼 좋은 선수예요. 홍성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포항에서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황재현 선수도 수원FC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FC의 한태희 선수 U22 친선 경기의 대표팀도 참가했었고 U17 대표팀의 경력도 갖고 있고요. 2023에 대구에서 데뷔를 했지만 K리그 25 시즌 19경기에서 물론 30실점을 했지만 19경기, 즉 주전급 키퍼를 뛴 선수가 존재를 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선수들 한 4선수 정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현재 K리그 1 대구에서 주전급 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한태희 선수는 경기 감각이 상당히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서는 한껏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팀 경력은 적지만 키퍼로서 신체 조건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합니다. 193에 83kg로 홍성민 선수가 184, 그리고 황재현 선수가 187이니까 아무래도 골키퍼로서의 신체적인 부분은 한태희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보여 있다. 이 골키퍼 부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골키퍼를 선발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팀 선발하는 게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를 얘기하고, 하지만 리그, 즉 K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키퍼들은 분명히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대표팀을 이번에 이제 23세 미만 선수들을 갖고 대회 출전했잖아요. 네네. 이번 대회는 올림픽 그 티켓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일본은 LA 올림픽을 겨냥하는 팀이었었잖아요. 반면에 한국 대표팀은 올해 있는 아시안 게임에 우승을 하겠다고 그러면 해외파 선수들이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 선수들을 제외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비시즌이기 때문에 프로팀에 있는 그 연령대의 해당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민성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욕심을 내서라도 경기에 출전을 시키면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이번 대회 출전하면서 미디어에게 또 축구 팬들에게 그것을 저는 제시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만약 전력강화위원장이라면 이번 대회 출전하면서 한국 대표팀에 분명한 이 대회에 임하면서 지금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골키퍼뿐만 아니라 지금 K리그 또는 해외파도 말씀을 주셨지만 K리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이 강원FC의 이승원 선수, 남자 A대표팀 경력도 있고요. U20, U23 대표.
그리고 결정적으로 25년도에 35경기를 출전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김천 상무에서 거의 전 경기에 다 출전할 정도니까요. 네네. 거기에 더불어서 2025 시즌에 쟁쟁한 선수들을 제외하고 K리그 도움 6위를 합니다. 그 밑에 지금 김진규 선수, 그리고 바로 위에 야구 선수가 있었고요. 지금 세징야가 도움을 12개, 이동경이 12개, 반면에 강원의 이승원 선수가 6개를 했거든요. 네. 이것으로만 봐도 이승원 선수는 뭐 A 대표팀 또는 U23 대표팀에 충분히 뽑혀갔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제가 그래서 강원 측에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원 구단에 혹시 이승원 선수를 대표팀에게 선발하는 또는 공문이라든가 언질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강원FC 측에서는 그 어떤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참고 말씀드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FC 서울에서 황도현 선수 34경기 출전했었고요. 대표팀 경력 있습니다. 또는 K리그 도움 19위, 총 4개를 기록한 그런 젊은 선수, 그 어린 선수들 측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 다만 황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에 확인을 했더니 부상으로 인해서 대표팀에 합류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 구단의 단장과 제가 통화를 했더니 족저근막염 때문에 이민성 감독과 황도현 선수 선발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광주FC의 문민서 선수 2024년에 31경기를 출전했고요. 데뷔 때부터 주전을 꿰찬 그런 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5 시즌에 30경기를 출전했어요. 주전급 미드필더로 활약한 이런 선수들. 사실 앞서 보여줬던 세 선수도 정말 K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U23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뛰는 박승호 선수. 이 선수도 2024 25경기에 2025 시즌에 38경기를 출전해서 9득점 1도움을 한 공격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이번 아시안컵에 대표팀으로 합류해서 경기를 뛰었다라고 하면 전 경기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조상혁 선수 역시 마찬가지죠. U23 대표팀 경력이 있고 2025 시즌에 25경기를 출전했고 2득점을 한, 그래도 공격수로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난 시즌 2025년에 25경기 출전하면요. 브라질의 지금 공격수들이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들이 지금 그 포항에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많았습니까? 미드필더도 그렇고요. 맞아요. 결국은 이번 23세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나이가 높은데도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 연령대에 있는 선수들이 K리그에서 이 정도 많이 뛴 선수들은 한 시즌 동안 체력을 유지를 해오면서 경기를 치르고 지금 23세 미만의 아시안컵보다는 경기 더 치열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한일전을 포함을 해서 베트남 경기 뭐 이런 경기에서 경기력이 3대칭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절대 우리가 열세를 보이지 않고 우세한 경기를 이끌 수도 있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양의 최현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U23 대표팀 경력이 있고 24년도에 26경기, 데뷔 때부터 주전급 선수, 2025 시즌에 33경기를 출전해서 4득점을 한 그런 능력이 출중한 선수들. 이 선수들을 지금 현재 U23 아시안컵 대표팀의 공격수들과 좀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강성진 선수, 그 다음에 김용학, 김태원, 백가온, 정승배, 정재상, 정지훈 선수. 이 7명의 선수가 5경기, 6경기, 그것도 4경기 출전한 선수도 있지만 백가운 선수는 3경기를 출전했었고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죠. 그렇죠. 한 자리 숫자. 결과적으로는 강성진 선수 1골, 그리고 김용학 선수 0골, 김태원 선수가 5경기 2골, 백가운 3경기 1골, 정승배 5경기 0골, 정재상 6경기 1골, 정지훈 4경기에 1골. 제가 조사했던 뭐 박승호, 조상혁, 최현우 이런 공격수들 2025 시즌에 출전 경기 38경기, 25경기, 33경기를 뛰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대표팀에 선발되었던 7명의 공격수, 뭐 제가 이 선수들이 정말 못하거나 K리그에서 뭐 부족한 선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출전 기록, 각 팀의 그런 특성된 기록을 살펴봤을 때 강성진 선수 18경기, 김용학 선수 포르티모넨스에서 0경기, 벤치에 이제 2경기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출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승배
14경기, 정재상 선수가 대구에서 25경기, 정지훈 광주에서 23경기, 김태현 선수 역시 지금 U23 포르팀 원앤스에서 8경기를 좀 뛰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백가훈 선수가 부산에서 21경기. 선발되지 않은 동연령대 선수들이 2025 K리그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득점 또는 슈팅, 유슈팅에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전 경기 수라든가 시간, 그리고 득점, 슈팅, 유슈팅을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 PD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민성 감독, 물론 감독으로서 선수를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대표팀 선발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었던 현영민 위원장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전략강화위원회에서 대표팀 선발 관련 평가회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제가 과거에 그 지금의 전력강화위원회 성격이 있었던 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죠. 네네. 그 대표 선수 해당 연령대에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의 기초 자료, 그것을 이제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네. 앞서 이제 신 PD완이 준비했던 그런 자료를 갖고 23세 미만의 선수 중에서 최상위 리그인 K리그에서 뛴 기록들을 네네. 그것을 갖고 대표 선수 선발을 한다라면 지금 신 PD완이 지적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네네. 대표팀 선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신 PD완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대표팀 선발에 대해서 이민성 감독과 현영민 위원장이 두 사람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놀랄만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네. 과거에 제가 기술위원회 할 때 대표팀 감독이 선수 명단을 갖고 오면 기술위원들이 모두 앉아서 그 심사를 했어요. 네네. 국가대표 같은 건 쉽습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는 베스트 11 하면 거의 오차가 없이 전문가들이 다 골키퍼부터 포워드까지 해서 11명을 쉽게 내는데 이제 대표팀은 뒷자리에 누구를 교체 멤버로 쓸 거냐에 대한 거기서 이제 좀 설왕설래 하는데 23세 미만도 이미 K리그라는 그 어떻게 보면 최상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중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력강화위원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서 이민성 감독이 자기가 쓰겠다는 선수들의 명단을 갖고 가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업셉트를 받았어야죠. 근데 이번에 23세 미만 대표 선수들은 전력강화위원장과 그다음에 이민성 감독이 제가 얘기했던 선수 명단을 갖고 그것을 필터링을 하는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이 아직 뭐 젊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선수 선발에 대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우리가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팀인데 축구계에서 정말로 그 23세 미만의 대표팀도 대표 선수들이거든요. 그 선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것은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왜 이것을 흘렸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도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책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축구 팬분 여러분들께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아마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전략강화위원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가대표 전략강화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살펴보면 남녀 국가대표와 그 다음에 U18세 이상 즉 U23 대표 팀의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도자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재계약 관련 업무, 선수 선발 추천하는 그런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 PD완이 1번과 2번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놨잖아요. 네네. 자, 그 위에 두 번째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그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선임된 그 감독이 선수 선발 추천이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죠? 네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전력강화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들을 뽑아서 7명으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 명단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볼까요? 현영민, 김도균, 김은중, 김종진, 김호영, 이미연, 전가을 뭐 이런 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경기를 보고 그다음에 축구협회에서는 기술 파트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량적 평가를 한 자료를 놓고 그리고 포지션별로 안배를 해서 그 포지션에 대해서 한 선수 한 선수를 검증 단계를 거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거치질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고 그리고 이번 대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회가 아닙니다. 한국 대표팀은 23세 미만은 아시안게임 전에 시즌이 들어가면 이제 뭐 평가좀 뭐 변이를 하겠습니까? 네네. 모여서 훈련할 시간도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 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대회인데 선수 선발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논의하라거나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고 또한 대표팀 선발 관련된 보고회가 있었는가에 대한도 또 네.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뭐 저에게 이제 축구 선배들 또 후배들 뭐 이런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과연 한국 대표팀의 미래를 위해서 대표팀 운영에 대한 시스템 지도자를 또 선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그리고 전문성과 비전과 또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 한창 후배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뭐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 아까 지적했듯이 선수 선발에 대한 문제를 감독과 위원장이 둘이서 이것을 결정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싶어요. 국민의 기대가 있었고 네. 그리고 축구 산업 부흥의 목적으로 하는 축구협회가 행정력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즉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공정성이 상실됐던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내비쳐지고 있는데 네. 지금 2026년도 들어서 월드컵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도 지금 2026년에서 열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을 뒤이어서 LA 올림픽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U23 대표팀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조금 아마 여러분들과 좀 소통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그죠?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가 함께하면서 행복하십니까? 네네. 이 질문에 제가 이번 그 아시안컵 중계하면서 댓글창에 달리는 수도 없는 그 댓글들이 대한민국 축구 행정에 대한 그 비판적인 여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자, 국가대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을 정립하겠다. 자, 23세 미만의 대표팀은 미래의 한국 축구의 어떻게 보면 꿈나무이자 또 주력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를 통해서 한국 축구가 기술 철학을 무엇을 보여줬는지, 그 기술 철학이 대한민국 축구가 뭔지, 백패스, 횡패스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격에서도 일본보다 지금 골수가 지금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베트남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와 만났던 팀들과 경기에서 보였던 그런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전술적인 한계를 우리가 이제 경험했는데 그 한국의 기술 철학을 정립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협회의 평가는 바로 이런 23세 미만이든 또 월드컵 대표팀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또 평가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23세 미만 대표팀에 어떤 점수를 주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성인 대표팀이 우수 성적을 달성한다라는 목표가 있죠. 자, 이번 대회에 나가면서도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23세 미만의 아시안컵에 4강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합니까? 근데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자력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부지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유청소년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하겠다고 축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유청소년 대표팀의 최근의 경기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에서 축구협회가
내걸은 그 어떻게 보면 비전이죠. 여기에 그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또 축구협회는 책임에 대한 걸 강조를 했습니다. 대회, 리그,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 거기에 이제 하위적 개념으로 말이죠. 한국형 디비전 완성을 해서 일부 칠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디비전 리그 활성화, 그리고 디비전 리그 근본 강화, 뭐 이렇게 해서 한국축구협회에서 정몽규 회장이 내걸었던 공약을 지금 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4부에서 3부로, 그리고 3부에서 2부 리그로 올라오는 디비전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한국 축구에 대한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비전에 대해서 전문 인재 육성에 대해서 심판과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23세 미만의 대표팀은 지금처럼 올림픽과 그다음에 아시안게임과 이원화해서 대표팀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일본의 이번 대회 우승했던 감독은 2년 전에도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고 프로팀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감독이거든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일본 대표팀에 어떻게 보면 자리를 바꾸면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요? 왜 일본은 그런 시스템을 할까요? 17세, 19세, 21세, 23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선수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그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량과 또 특성과 그리고 그 선수에 대한 또 단점과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대표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은 이미 과거에 독일도 프랑스도 유럽의 축구 강국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23세 미만의 대표팀 감독이 정말로 이 연령대에 맡아야 될 적절한 인물에게 대표팀 감독의 자리를 주었는가에 대한 축구계의 많은 그런 그 불평과 또 불만과 비판에 대해서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귀를 좀 열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등지고 보지 않고 또 듣지 않는 그런 축구협회가 되지 않은 것이 저는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를 소비하는 국민, 그리고 또 축구 팬, 한국 축구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한국과 자꾸 일본을 비교하는 거는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일본이 지금 U23 대표가 아니라 U21 대표로 이번 대회를 참가했던 이유는 26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들, 도대체 이민성 감독이 26년에 아시안게임, 그리고 28년에 올림픽, 더 나아가서는 월드컵까지 한국 축구를 위한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한번 질문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축구협회가 그동안 연구 비용으로요,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아젠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많은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업적 평가라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럼 그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가 변하려면 여러 가지가 그 시급한데 가장 중요한 건 행정이겠죠. 네네. 축구협회의 인물은 뭐 과거에 있었던 고인물로 비판받았던 사람들이 또 집합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축구인을 대표해서 축구에 대한 정보와 축구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지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년 동안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그 협회의 장이 축구에 대한 행정적인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이 다 거기에 아마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구협회 55대 집행부에 있는 축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자 축구 대표팀이 뭐 비행기를 그 비즈니스 클래스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안 되면 개인 돈이라도 내고 가겠다. 무릎 부상을 당했고 피로하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유니폼이 연수받은 것을 다시 협회에 뭐 회수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대한민국 축구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 정말로 위기에 직면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축구 대표팀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스폰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지금 위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스려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장 선거 때 얘기를 잠깐만 하는데요. 공약 때 약속했던 여자 축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문제는 저는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54대였었죠. 네네. 집행부에서 비상임 이사들에게 임금 형식으로 줬던 돈 그 기억나시죠? 네네. 1인당 뭐 1억, 2억씩 그쵸, 나갔던. 뭐 네. 월급이 뭐 1,000만 원씩 나갔다고. 예, 그 돈만 가지면 결국은 대표팀 그 후배 선수들에게 비행기 자리 바꿔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축구협회 이사로 활동할 시절에 젊은 나이였었죠. 단돈 1원도 저는 봉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비도 없었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하면 주말 축구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거였었거든요. 저는 한때 기술위원회, 상벌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사업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저를 포함을 시켜서 거의 정말 많은 시간을 거의 매일 그 축구협회에 나와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라든가 이걸 갖고 봉사를 했었거든요.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이 부패의 가장 처음 시작은 바로 축구협회에 임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축구협회의 예산을 갖고 지금 급여 형식으로 받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들어가더라도 축구 발전에 대해서 고언이나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축구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축구인들 정말 눈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귀를 열으십시오. 대한민국 축구에 이런 암울한 시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물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그 비판의 목소리와 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진정한 큰 피해자는 바로 축구를 했던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 이번 언더 23 아시안컵 대회를 통해서 이제는 몰락이 아니라 아시아 3류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에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경기가 열렸고 대회가 열렸고 그러면 뭐 네.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 경기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개선될 점 그리고 또는 뭐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협회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꼬집어서 오히려 좀 절치부심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으면 간단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 그 한국 대표팀에 대한 평가를 지금 갔다 온 지도 꽤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민성 감독에게 보고서를 전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전부터 6경기를 했잖아요. 6경기에 대해서 감독으로 선수 선발에 대한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상대팀 전력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경기 결과가 끝나고 나서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살피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시안게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민성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갖고 평가를 하겠죠. 만약에 제가 평가위원장이라면 그 전력 강화위원장이라면 제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것을 정량화시켜서 그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아시안 게임의 대표팀 감독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까지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엄정한 평가라는 것은 바로 23세 미만 대표팀에 대한 경기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구의 가장 큰 고객은 축구인들이 아닙니다. 축구 팬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스폰서는 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계방송하는 중간 매개인 또 미디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방송에서는 축구 중계 대표 선수들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청률이 낮을까요? 손흥민, 김민재 또 이러한 그 선수들을 포함을 해서 말이죠. 이강인. 역대 이렇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 스타들이 있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축구 산업은 몰락의 몰락, 정말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험로를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험로는 축구협회장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비판뿐이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면 대한민국 축구는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자, 여자 축구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각급 대표팀에 대한 그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말로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어떻게 이끌지 심히 우려되고 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네. 자, 앞서 주제로 삼았던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라는 타이틀을 잡았듯이 아시안컵 졸전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았고요.
대부분의 언론 그리고 보도들이 단순히 그냥 이민성 감독의 자질 논란 또는 뭐 전술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서만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그런 시선들,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력 전술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담론을 제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의 이번에 이민성 감독, 제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그 최종 예선 때, 한일전 때 이민성 하던 그 생생한 오디오를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민성 감독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축구 후배지만 한국 축구의 역사에 또 큰 어떻게 보면 업적을 세운 또 선수 아닙니까? 저는 뭐 축구 후배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친소 관계나 이런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민성 감독이 이번 23세 미만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 그렇다면 이민성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이 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 대표팀에 대한 시스템과 또 그 한국 대표팀의 행정적인 이런 심각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민성 감독이 아닌 제3자가 감독을 맡았더라도 물론 조금은 낮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이번 아시안컵에 그렇게 한국에 졸전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이민성 감독에게 묻는 것보다는 또는 축구 행정가들 그리고 축구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축구협회의 수장인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이 월등 크고 또 책임이 또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문사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비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건강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신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축구계를 위해서 또 건강한 축구계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저는 굽히지 않고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볼펜을 잡고 글을 쓸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또 순수를 쏟아낼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여러분들은 구독으로서 힘을 실어주면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축구의 변혁과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라는 타이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뭐 한국 축구 발전하고 있다, 네. 뭐 선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한국 축구에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 참 여러분들께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 좋은 얘기, 우리 신필이완에게 또 깊은 얘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본 축구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아시안컵 우승한 거에 아마 그렇게 크게 취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표는 올림픽 본선 진출이고 올림픽 본선 진출에 자신들이 세웠던 아시아 최초의 동메달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자 또 노력을 하겠죠. 일본 축구의 행정은 J리그와 또 일본 축구협회 행정은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일본 축구의 산업화를 확장시키고 또 산업이 그 유럽 축구 시장과 비교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큰 시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 축구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는 저처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축구를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순서를 하고, 제가 순서를 하는 가운데에도 또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또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라이브 소통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